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주말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비가 와서 그런지 즐거운 주말이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허니 뭐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주말에 많이 좀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것저것 다들 보셨죠? 기사 흰남노라는 태풍인데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아랫지방 쪽에는 학교도 이제 뭐 휴교를 하고 원격 수업으로 하는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긴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창문을 다 열어놔도 열어놔도 되나? 청소도 할 겸. 그러게요. 청소도 가능하겠어요. 이 정도 비면. 크루엘라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보내주신 PDF 파일 천천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읽어보시다가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씀을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계속 유의미하게 지켜주는 부분이 있죠. 19.5 부근. 제가 이 부근을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근에서 바닥을 한 4번 정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차트부터 킨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유나님 반갑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을 물어봐서 어쩔 때는 죄송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기초적인 내용들 물어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편하게. 일단은 제가 FB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FB. 멋있게 뭐랄까 수식어만 붙여놓은 거죠. 4개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19.5가 맥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19.5 부근에서 지금 바닥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4시간 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쁘지 않은 지지력이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매물대를 한번 키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표가 바로 이 매물대입니다. 왜 매물대를 봐야 하냐면, 매물대라는 개념을 PDF 파일을 보신 분들이나 제 라이브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당 자리에서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눈으로 보기 쉽게 도식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매물대가 여기서 횡보했던 구간보다 아래에서 더 두꺼워지고 있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올린다면 여기도 이제 뚫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윗구간 매물대보다 아랫구간 매물대가 더 두터워졌고 상방을 돌파하기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랫구간의 매물대가 더 두터운 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으로 한번 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이 고점까지 매물대를 딱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고점의 매물대가 더 두터워 보이시지 않나요? 저점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점에서 거래가 됐던 물량보다 고점에서 거래가 됐던 물량이 더 많구나. 그럼 이건 세력의 이탈, 큰 손의 이탈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비트 전체 매물대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전체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 사실 진짜 매물이 많이 쌓인 곳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약 6K에서 뭐 12K 정도. 사실 매물대가 이 부근에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유의미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 부근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상방에서 이 터진 거래량은 사실 이 바닥에서 매집한 거에 비해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 강한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준 다음 전고점은 그냥 돌파해 버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상승을 보고 있지 않은 이유도 이평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봉으로 이평선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 차트에 표시해 놓은 이평선들은 5일, 20일, 60일, 120일 선입니다. 차례차례 이동평균선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쭉 내려오고 있는 파란색 이동평균선 있죠. 120일 이동평균선.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캔들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캔들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120일 동안 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는 여전히 지금의 가격보다 위에 있다. 즉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하방 압력은 더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차트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면 이 120일 이평선이 누워야 돼요. 누워야 돼. 이렇게 쭉 누워야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쓰는 이동평균선들이나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거랑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대충 보셔도 돼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누워줘야 된다. 아직 누워주지 못한 자리,
이평들이 내려오는 각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은 하락 파동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동평균선을 제가 멤버십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제일 주요하게 볼 부분은 뭐냐면 이 수렴과 확장을 제일 주요하게 봐야 돼요. 이평선들이 모이고 다시 풀어지는 이 과정, 수렴과 확장. 이평선은 결국 이 수렴과 확장의 반복일 뿐이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동평균선 지지가 있다. 뭐 121 이동평균선에서 뭐 지지 받고 골든크로스가 나서 막 뭐 21선 지지를 쭉쭉 받는다.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서 이제 뭐 상승 동력이 깨졌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동평균선을 200일로 바꿔볼까요? 한번 파란색을 200일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저항 받았다고 막 치는 거지. 이제 저항 받고 지지 받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값을 바꿀 때마다 다 먹힌다는 게 문제예요. 값을 바꿀 때마다 300일 다 바꿨어요.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받고 저항 받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 바꿔봐. 뭘로 바꿔볼까? 245일선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또 나와요. 저항 받고 뭐 지지 받고 저항 받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이 갖다 붙이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내 말은.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은 갖다 붙이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으로 지지 저항을 안 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이 실제로 차트에다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크게. 뭐 나름대로 본인이 정말 맥점으로 작용하는 이동평균선 값을 잡았다면 쓰셔도 되지만, 이게 얼추 다 맞는단 말이에요. 값을 막 바꿔도 내 맘대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44일선 막 이렇게 바꿔볼게요. 44일선. 그래도 이게 말이 된다. 44일선의 저항을 받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44일선 저항을 못 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자, 보시면 이게 44일 동안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죠? 근데 44일선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뭘 봐야 된다? 수렴과 확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장을 보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을 하냐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가장 많은 일반적인 값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정해 놓은 값들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설정 값들인데, RSI를 보는 이유도 비슷해요. RSI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먹혀요. 그게 왜 먹히냐면, 1분봉에서 자 봅시다. 1분봉에서 이게 MFI란 건데 RSI랑 비슷하니까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고점을 딱 찍었어요. 얘가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다는 거지. 그럼 1분봉 단타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이거 보고 다 숏을 쳐요. 그래서 맥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진짜 과매수 과매도를 표시를 해주는 것도 맞긴 한데, 얘가 그래서 맥힐 때가 많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먹힌다. 이동평균선도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값을 봅니다.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을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보셔도 돼요. 무튼간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누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동평균선 중에선 제일 긴 게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5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을 하는 어떤 차트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가 있어요. 근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눕는 순간부터 이제 모멘텀이 서서히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20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눕죠.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이 하락 파동을 기간으로 소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락 파동을 기간적 횡보로 소화를 해주고 이동평균선을 눕힙니다.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건 큰 호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누워야 하락 파동이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봉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120일 이동평균선이 안 누웠죠. 아직 못 누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더 기간적인 횡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동평균선 누워야 됩니다. 누워야 돼요. 이때도 엄청 큰 하락이 있었어요. 2018년도 큰 하락 있었죠. 누웠어요. 이동평균선 누웠어. 이렇게 누운 다음에 간다니까. 보시면 누워야 얘가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누워야 간다. 누워야. 눕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들은. 이때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나요? 이때 누웠단 말이에요. 횡보하잖아요. 횡보 옆으로. 이러면 하락하던 파동을 어느 정도 얘가 소화를 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전혀 안 누웠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이 대충 얼마나 더 걸린다? 1년은 더 봐야 될 수도 있다. 1년까지는 아니고 3분기는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3분기는. 근데 횡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흔들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캔들의 움직임을 크게 보지 마시고 이동평균선이 누웠나 안 누웠나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누운 차트들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거에 다 먹힙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금 아니면 원유, 알트코인 뭐 등등등 이 이동평균선이 눕는 이 기술은 어느 차트나 다 매겨볼 수가 있어요. 121선이 그나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나타내주는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차트가 어느 정도 하락 파동을 소화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적어도 120일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난 또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뭐 150일 보셔도 되고 180일 보셔도 됩니다. 5일선, 11선은 단기적인 수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사실 여기 표시가 되는 게 5일선, 21선이에요. 빨간색, 주황색이 보시면은 계속 깨요. 5일선 계속 계속 깼다 위로 올라오고 깼다 올라오고 깼다 올라오고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5일선과 다른 이 선들을 왜 보냐면 이동평균선들이 이 수렴하는 과정을 보려고 보는 거예요. 수렴하는 과정. 이동평균선들이 잘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흰목이를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 구간에서 그 다음에 위로 빵 쏴주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들의 기간값 조합을 내 입맛에 맞게 해두는 거고 하나만 보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120 이동평균선을 내가 기준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차트 분석엔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얘가 뭐 눕는 거를 나는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만 봐야지 하면 120일만 보셔도 상관없죠. 누웠네? 그럼 얘가 좀 횡보 좀 하다 가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 영상은 이제 남겨두긴 할 건데 어디 가서 막 공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공유하지 마세요 하면 야 네가 뭐 아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방법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뭐 이거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19.5 정도에서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와주고 있긴 한데 사실 미증시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뭔가 큰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확실히 수급은 들어오고 있긴 하나 고점이 이렇게 썩 높게 유지가 되는 상태는 아니라서 혹시나 디센딩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디센딩 수렴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하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19.5 깨지면 상방 관점 폐기하고 추격 숏하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19.5가 깨지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18K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19.5 깨지면 18K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정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고용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망치 대비 좀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좀 올라갔어요. 실업률. 그래서 긴축을 이제 좀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안심 우려감이 좀 해소됐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조금 해줬는데 러시아에서 또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죠. 근데 그 무기한으로 중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아주 뭐 나아졌다 싶으면 또 그러고 나아졌다 싶으면은 또 내리고 무한 반복입니다. 사실 유동성이 들어올 구간도 없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근거? 뭐 돈이 없다 해야 되나 시장에? 돈이 없죠. 유동성이 들어오기 힘든 장세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어떻게 에너지 위기를 대응할지 그 부분이 난제긴 한데 저번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그래도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해놨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윈터 이즈 커밍까지는 안 올 것 같다. 에너지 이슈는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넘어가긴 했지만 아직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이제 시즌이 오고 있죠. 9월 달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QT 한번 하면은 또 시장 박살나는 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상방을 좀 봐라 말씀드린 거는 이게 올라가봤자 요 정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추세가 바뀌기 좀 힘듭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서 추세가 바뀌는 건 조금 힘들어요. 한번 훅 내렸다가 가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이 눕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거 120일이 아직은 하락 중이라는 소리예요. 하락 중인 소리. 얘가 돌아가려면 대충 계산해봐도 2022년 겨울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겨울은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 쳐요. 이렇게 이평선이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 이평선을 누운 거를 해결하고 다시 얘네가 이렇게 수렴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평선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따라가면서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평선들의 그 하락 파동을 소화해주는 과정 후에 갈 수 있다. 한길님이 보실 땐 추세가 바뀔 만한 시즌 저는 일단 2023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바뀐다고 쳤을 때는 뭐
2022년 한 12월 이 정도? 이평선 돌아가는 걸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느낌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내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눕는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얘가 이렇게 눕고 그 다음 캔들이 하락파동을 소화했으니까 다시 올라타고 출발하는 이런 느낌? V자는 힘든가요? V자로 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김택님이 보시는 V자로 갈 만한 이슈, 뭐 제가 지금 느끼는 건 현물 ETF 정도 있지 않을까? 현물 ETF? 여기 유동성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유동성이 있어야 상승을 합니다. 유동성은 뭐다? 거래량, 즉 돈이 들어와야 상승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거나 현물 ETF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짜 미친 반등 나올 수 있죠. 막 여기까지만 갑자기 45K 막 할 수 있어요. V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여긴 못 넘어요. 절대로. 그런 차트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일단은 그래서 초점을 지금 양적 그 완화 시즌이 아니라 사실 긴축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시즌이기 때문에 V자가 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 때처럼 시장에 돈을 풀 만한 뭐 이슈들 때문에 이번에 유동성이 아주 역대급이었죠.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이 재밌게 아주 놀아줬단 말이에요. 양적 완화 시즌이 아니라 긴축 시즌이라서 V자를 기대하기엔 사실 매크로 경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11월인가 미 중간 선거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 중간 선거 때를 위해서 그 바이든이 해주는 중간중간 리액션들이 있을 텐데 일단 뭐 에너지 이슈들을 좀 해결하고 돈을 더 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돈을 더 푸는 건 잠깐 불을 끄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락은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여기서 돈이 더 빠지긴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주식이랑 코인에서 돈이 더 빠지고 인플레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플레가 잡혀야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경제학 메커니즘이거든요.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은 없다. 경제 성장이 있어야만 기업의 매출도 올라가는 거고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야만 주식도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를 잡으려면 돈을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시장에는 아직도 머니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 시장이 오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세계 경제 상황도 텔레그램에 매일 올려주시는데 차트 분석도 어려운데 거시경제 공부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죠. 근데 거시경제를 알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거시경제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물량 해소에는 기간 조정은 필수죠. 그러니까 만달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복잡하게 풀면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간 조정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평선이 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하락 파동이 굉장히 길었어요. 자, 기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고점에서 하락을 한 게 대충 꽤 길었네요. 300일이네요. 300일. 10달이 되는 기간 동안 하락한 거를 소화를 해주려면 꽤 횡보가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올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있고 올릴 만한 사람들이라고 쳤을 때 이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세력도 없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자산 시장이 이륙할 때 돈을 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올리면 여기서 V자로 막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탄력이 붙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V자로 올리면 이 매물들을 다 먹어야 돼요. 올리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거를 내가 다 먹으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올리는 거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인데 이거 횡보를 해요. 막 이제 시장 끝났다, 비트코인 망했다 싶을 정도로 막 이제 막 조금 뭐 안 좋은 짓을 해 이렇게 막 투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얘네가 그냥 나가요. 물린 애들이 손 털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포기하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망하는구나, 디지털 쓰레기구나 할 때 올라간다. 여기서 쫙 털고 간다. 한번 바로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만달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평선이 눕는다는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 하락 파동을 기간적으로 소화를 해줘야 된다. 기간적으로 이평선을 돌려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장기 이평선을 하락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부터 하락 파동이 쭉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사실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지.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인데 하락 파동 진행 중에 반등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 이평선만 간단하게 봐도 지금 내가 시장의 어느 지점에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몇일 이동평균선 몇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동평균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벗어나야 되는 구간도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여기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겠죠. 이 구간을 뭐 한 방향으로라도 어떻게 돌파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방향성이 미비한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도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뭐 큰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주 아무튼 연준 베이지북 파월 의장 연설이 있을 거고요. 연준 위원들이 연설도 할 거고, 비트는 그래도 여기 위 정도 올라와 주는 게 좀 아름다운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야 약간 역헤드 앤 숄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 상방 돌파하는 거를 기도를 해봅시다. 가격 예측은 사실상 무의미한 부분이라서 그 정도로 오늘 시황을 마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박스권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거시적인 경제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 양적 긴축의 시대다. 긴축의 시대.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 정도? 그리고 이 하락 파동을 소화를 하려면 이평이 누워야 된다. 누우려면 기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평이 눕기 위해선 얘가 당연히 횡보를 해줘야 이평과 캔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대충 뭐 이번 연도 겨울까지는 상승이 안 나오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미니 불장은 올 거예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불장은 올 텐데, 그때 그냥 잠깐 먹고 크게 홀딩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제 말은 단타적인 부분으로 매매에 임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적으로 저기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입장을 하셔서 남은 시간 브리핑 잘 받아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